예, 안녕하세요. 예, 우중창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저는 또 제가 방송에 나갔어도 진행을 했어도 궁금해서 제가 한 3번 정도 더 방송을 더 봤어요. 예, 우 기자님하고 방송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제가 막 이제 적었어요. 물론 우 기자님 나오시는 날 구치소 앞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좀 드렸지만 또 막상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는데 그 공카에 올리면서 질문할 것을 좀 올려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 대통령님의 건강이 돼서 딱 한 분만 올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질문이 올라오면 또 물어보고 답을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 보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쪽 말에 신경 써야 되고 질문을 또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였고 나중에 또 급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질문을 그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거를 잘 못 봤어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걸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적어놨는데 못한 것도 있었고 또 댓글로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질 못한 게 있었어요. 여쭤봐야 될 것이 식사 내용이 어떤 거였나, 식사가 좀 퀄리티가 어쨌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또 식사를 뭐 이렇게 아침 7시에 식사를 6시 일어나서 7시 식사를 하시고 또 12시에 식사를 하고 또 5시라고 그랬나 6시인가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식사 시간을 얼마를 주는지를 제가 좀 궁금했는데 이거를 못 여쭤봤었어요. 예, 그리고 또 댓글로 올라온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호송차를 타고 다니실 때 바퀴 얼마나 보이냐. 사실 우중창 기자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병원을 일부러 가셨다고 일부러인지 하여튼 뭐 안과를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호승차를 타고 다니실 때 밖에 얼마나 보이는지 우리는 뭐 그 안을 깜깜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여쭤보지 못했는데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랬는데 워낙 깜깜하니까 정말 안에서 밖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었고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호승차 타고 가는 모습을 제가 찍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밤에 늦게 한 8시 반쯤 9시 반인가 이때 이제 돌아가는 날이었는데 안에 그 호승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이 밝으니까 밖은 또 뭐 그때 밤이었었고 우리가 그 구치소 앞에서 였는데 그때는 깜깜했으니까 밝은 데가 보였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는 거지만 아주 순간이었지만 제가 찍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게 있어요. 제가 아마 그때 그 발언은 너무 좀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못 올렸고 제가 한 카톡방에 올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좀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재용 부회장이 타고 있는 모습이 그 호승차가 밝아서도 보였는데 또 우리가 듣기로 카텐이 있다.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카텐이 있다. 그랬는데 카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앉아 있는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찍혔어요. 굉장히 짧았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다시 우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를 제가 적어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뭐 순서는 상관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구치소 식당 메뉴 품질 이거 여쭤봐야 되고 식사 시간은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그 배식구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뭐 밥을 한 덩어리 이렇게 큰 그릇에 담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5사람을 각각 쉽게 그 밥 그릇에 담아서 주는 건지
반찬도 따로 주는 건지 큰 그릇에 줘서 뭐 들어서 먹는지 이게 궁금한데 요거를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개인별로 주는지 어떻게 들어서 먹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식기를 이렇게 씻는다고 하셨는데 다 씻어서 그 밖으로 내놓아야 하는 게 이제 법칙인지 그것도 좀 다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이것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목욕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다른 질문을 하면서 네, 빨래하고 목욕 이렇게 물어봤는데 빨래만 대답을 하셨고 목욕에 대한 걸 재차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욕은 어떻게 해결하시나, 화장실 가서 하시나, 요거를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정리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병원하고 병원은 또 병원비 이렇게 적어놨는데 병원은 일부러 이제 오 기자가 가보신다고, 외부로 한번 가보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요거를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이것도 다시 여쭤보려고 적어놨고, 그리고 또 댓글에 박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인데 안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요것도 저도 궁금해서 메모를 해놨고, 그리고 변호사와 만날 때 제가 낮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소상하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혹시 변호사가 안에 들어와서 만날 때 오 기자님께서 변호사를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었는데 또 한 가지를 물어보질 못했어요. 변호사를 만날 때 변호사가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거를 못 여쭤봤어요. 이거를 다시 오 기자님한테 이제 여쭤볼 거예요. 혹시 뭐 그 변호사님 오셔갖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여줬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 또 본 적이 있는지, 어떤 걸 봤는지, 요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이제 변호사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가 수감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받아 적은 게 있을 경우에 받아 적은 내용을 구치소 직원이 확인을 하는 건지 요거를 못 여쭤봤어요. 요것도 제가 다시 여쭤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니까 물론 뭐 오정찬 기자님한테 보낼 때 우리 공화당이나 조은진 대표가 활약한 그 담화문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냈는데 거기 같이 계시는 분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거 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엽서를 보낼 때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엽서를 쓰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최순 씨하고 오정찬 기자한테도 제가 일부러 엽서를 보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거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이 엽서를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의도를 하고 엽서를 보냈어요. 물론 편지도 제가 뭐 대봉투에 또 서류 봉투에도 뭐 많은 그 기사라든가 사진에다 보냈지만 엽서는 일부러 그 사진을 보시라고 제가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 우리 공화당의 존재나 활약이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됐다는 생각 들어서 다시 오 기자님한테 보낼 것 같고, 요렇게 이제 제가 오 기자님한테 이제 여쭤볼 것 같고, 댓글에 보니까 오 기자님이 박 대통령께 편지를 쓰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글이 있는데 이거는 오 기자의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오 기자님이 법원에 낸 자료를 박 대통령한테 보낸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박 대통령한테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오 기자님이 뭐 법원에 낸 자료 이거를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었고, 오 기자님이 활동하는 거를 제가 글로써 보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오 기자님께서 그 구치소에 계시냐,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대통령께 구속이 됐다, 재판받으면서 구속이 됐다, 그런 뭐 신문 기사도 제가 보내드렸고, 제가 그때 그 오 기자가 법정 구속이 됐을 때
판사한테 소리친 거, 물론 뭐 제가 했던 것도 보내드리고, 기사, 그때 법정에서 있었던, 네, 그날 제가 했던 거, 네, 물론 뭐 기사에도 났고, 제가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할 수 없다. 이재명 선거에서 나왔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 글도 보내드렸고, 서울구치소로 간 거, 그리고 또 이제 오 기자님이 서울구치소에 계셔서 그래도 박 대통령을 위하는 그 호위 무사가 같은 분이 박 대통령 가까이 계셔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 편지를 제가 박 대통령께 보내드려서, 박 대통령 아실 텐데, 박 대통령 오정찬 기자가 석방됐다는 것을 아직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었어요. 다른 분들이 뭐 인터넷 서신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오정찬 기자의 이 판결문을 보내드릴 거예요. 진작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또 보내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수요일 날 출력을 해서 최소원 씨한테 하고 박 대통령께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파기환송심 상고심 재판은 언제 하나요? 이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나의 사건 검색 이거 하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시 대법원의 것이 대법원 2020도 9836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 9월 3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근데 그 전에 아마 그때 이제 법원이 배당이 됐다 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배당이 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9월 3일자로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 강남구청의 신현희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 재판을 3개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상고 그 판결이 안 난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17년도 재판이 시작됐었고 대법원으로 간 게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 항소심이 10월 10일 날 났으네요. 벌금 1천만 원 선고가 됐는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안 났고,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걸 보면 2018년 11월 21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그리고 2019년 10월 20일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 1천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박 대통령 재판은 뭐 대부분에서 재판이라 하면 재판이 없어요. 그냥 선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죠. 이거는 누구도. 그런데 이제 오정찬 기자가 그 13일 날 방송에서 뭐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그 6개월 안에 낼지 9월 달에 했으니까 뭐 내년 2월 달, 3월 달 이때까지 내든가 이러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했고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 올린 게 이런 게 있어요. 서청대 집회에서 권 여사님께서 우리 동지님 권 여사님께서 고향의 봄 노래를 엽서팀에서 활약하시는 분이에요. 고향의 봄 노래를 구치소에서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출소한 재소자분께 들었습니다. 우리와 안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새삼스럽게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으며, 또 이 노래를 들으셨을 때 박 대통령께서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지를 모르겠고
만일에 박 대통령께서 누구랑 같이 있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셨는데 박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박 대통령이 절대로 누구 앞에서 이거 음악에 어떤 감정 때문에 울으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약해질 수는 뭐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더구나 박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있다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근데 박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지도 않았을 테고 박 대통령께서 안에서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울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누가 봤다. 이거 믿지 않아요. 이런 말은 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박 대통령이 눈물 흘렸다. 좋은 말이긴 하죠. 나쁜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은 이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뭐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을 울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정도일까. 또 누구랑 같이 있을 때 대통령이 눈물 흘리셨다.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말들이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2017년 박 대통령이 감옥 소요에 계실 때도 좋은 말이 많이 올라왔어요. 박 대통령이 검찰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저보고 좋은 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말이라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문재인에 대해서 좋은 말이 사실이 아닌 좋은 말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냐요? 아니거든요. 예. 더구나 박 대통령 사건은 거짓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좋든 나쁘든 사실이 아닌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린다든가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성격 또 품위 품성 이것은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같이 나가면 되지 뭐 박 대통령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정찬 기자님한테 다시 질문을 제가 정리한 질문을 보내드릴 거고 나머지 뭐 또 각자 생각나는 거는 우정찬 기자님한테 우정찬 기자 유튜브 들어가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접 보내셔서 또 우정찬 기자가 그걸 모아서 또 방송을 하시든 뭐 개별적으로 하시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월요일 날 그 세월호 관련 이거 제가 아직 기사를 찾아봐야지 하면서 못 찾아봤는데 또 제가 또 우정찬 기자님하고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듯이 대법원에서 박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으면 또 추가 기소할 무슨 거리를 찾을 거다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우정찬 기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세월호 조사 관련으로 하나는 구조를 못했다는 거 하고 또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 특조위 그거 뭐 보니까 그 세월호 얘네들이 2016년 촛불 집회할 때도 보면 그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 조사 특별조사 뭐 위원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그 고소한 건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아마 그 올해부터 이제 재판 준비 기일이 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그 구조를 잘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됐다. 이 건으로 해서 첫 재판이 열렸었어요. 제가 그 재판 일정을 보내면서 26일 날에 첫 재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조를 잘못했다. 이 건은 12일 날 월요일 날이 첫 재판이었었고 26일 날이 두 번째 재판이에요. 제가 그 김기춘 실장님, 김장수, 김관진 장관님들의
세월호 보고 시간 잘못했다는 거. 그때 보면은 보고를 9시 반에 했는데 왜 10시로 발표를 했나. 이 30분 가지고 다투는 이게 사실 2017년 그 박 대통령 구속 연장했을 때 연장하라고 임종석이 암시 줬던 그날 방송, 그날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김기춘 실장님, 김관진, 김장수 장관님 세 분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020년 9월 2일 상고 이유는 법리 검토 중이에요. 그랬는데 이것 말고 구조를 잘못했다 해갖고 해경 직원들이 재판받는 건이 이제 월요일에 있었고 26일 날 있고 또 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이병기 국정원장하고 해서 한 9명 재판 받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 9분 중에 마지막 정무 수석을 했던 조대한 이분이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돼 있으면서 이분도 같이 기소돼 갖고 받는 재판인데 이것은 아직 10월 26일 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예, 그런 다음에 재판할 건데 하여튼 이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 보니까 그 이제 검찰이 그 공소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지휘 책임이 그 해경 본청이 있어요. 그리고 서해 지방청 이게 광역 지방청이라고 하는데 광주 쪽에 그 지방청 여기서 못한 거 그다음에 목포 해경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 해경에 있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서해 지방청 이게 뭐 강주 광역시 지방청에 있는 분인데 여기에 있는 분이 본부장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차장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조정관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경 본청 제가 이 기관이 낮은 것부터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해경 본청에 김석균 본부장 이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중앙구조본부 본부장 전 해경경찰청장 돼 있는 이분하고 그다음에 뭐 차장으로 계셨던 분 그다음에 조중강 상황 담당 직원들 이렇게 해서 11명이 재판 받는 건데 거기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업무상 과실상 과실치사 등 혐의 그다음에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건으로 받는 건데 대부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 건이에요. 그러면서 업무를 잘못해서 이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4월 16일 날 2014년 4월 16일 날 사고가 났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DMB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업무를 하려면 9시 전이었기 때문에 뭐 8시 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9시 전에 제가 앉아서 봤을 때 벌써 배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배가 그 화물을 싣는 굉장히 무거운 큰 배였는데 그게 45도로 기울어졌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구조한다는 거는 불가능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이 크레인으로 뒤집을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체인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배도 없고 또 어쨌든 뭐 이 배를 끌어당긴다든가 어떻게 할 배가 와야 되는데 그 서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동해에서 오는데도 수시간 걸리고 해서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였었어요. 저희가 기억한데도 그 당시에 빨리 탈출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으면 나온 애들은 구조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한 것이 이 많은 사망자를 낸 원인이라고 그때도 저희가 알았었고 불가능이었었어요. 뭐 에어룸이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랬는데 이날 그 검찰이 공소한 내용이나 그때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한 거나 또 피고인들의 진술이 그 모두 진술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좀 짧은 건데 11분이 다 하기는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나
중간에 뭐 이런 세월 사건이 나와서 나온 얘기였을 거나 저의 기억이나 판단이 그 월요일날 재판에서 나왔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사실 그때 뭐 사건이 컸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었고 며칠 동안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새삼스럽게 2014년 6년이 지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이제 시간별로 보여줬는데 2014년 4월 16일 날 8시 49분경 좌한으로 45도 전도 이렇게 됐다고 나와요. 뭐 전문 용어죠. 왼쪽으로 배가 45도 뒤집어졌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8시 52분에 승객에 대해서 119 구조신고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고 8시 58분에 목포서 123정에게 뭐라고 했나요? 신문해서 즉시 이용하라고 지시를 목포 1,2정 그 배에서 즉시 아마 그 어떤 뭐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8시 55분 그러니까 8시 52분에 승객이 119로 신고를 하니까 8시 58분 목포서 123정에서 이렇게 대답이 있었다고 즉시 몸을 이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시 55분이 선원이 제주 VTS 요거는 제가 그날 못 들었어요. 아마 뭐의 약자인지 제주 VTS도 그 신고를 했죠. 그 본선이 위험한 상태다. 지금 배가 뭐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9시에 해경 본청에 구조에 대해서 구조 중 이게 부정 또 뭐라고 했는지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 9시에 해경 본청에다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 요거는 제가 잘 못 적었어요. 빨리 화면이 그 피트를 보여준 거 중에서 화면이 넘어가는 바람에 못 들어서 제가 앞에 앉은 기자가 노트북에 두드린 걸 제가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시간 됐는데 이거를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8시 49분경에 45도 전도돼서 벌써 이제 얘기가 나왔고 보고서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뭐 49분이라도 50분이라고 해도 9시까지 10분 단위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가 9시 50분에 세월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항공 해상 구조대가 연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9시 50분 이것도 마찬가지 9시 50분에 항공 구조 뭐라고 됐네 항공 구조하고 해상 구조들이 아마 거기에 가까이 갔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할 때도 헬리콥터는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랬는데 다른 어떤 큰 것들은 이 가까이 가서 구조할 만한 시간이나 그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서 구조를 하기는 참 힘들었었고 뭐 헬리콥터로 뭐 알잖아요. 그 팬티만 입은 뭐 그 사람도 구조를 하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검찰들이 하는 얘기가 각 구조 세력들에 대한 지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뭐 이런 등등 내용이 있었고 쭉 이제 그 검찰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 표시를 했는데 이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을 할 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검찰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에 지금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 판단을 해서 구조하기는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빨리 그 배에 있는 학생들이나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명복을 입고 빨리 탈출하라고 했으면 살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 얘기는 그 비상 탈출하는 것은 세월호의 비상 탈출 문에 대해서 이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선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뭐 직권남용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탈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장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끼를 입고 탈출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파도나 그 위치가 바다나 그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멀리서 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사고라는 게 순간적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고를 다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일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고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했을 걸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재판이 물론 이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첫 번째 재판에서 5명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이제 요청한 이 증인들이 있을 테고 또 아마 이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있을 텐데 이 해당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재판을 받으니까 누가 증인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판사가 뭐 피고인들이 요청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재판을 뭐 오래 끌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제가 월요일 날 뭐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뭐 내용이 너무 간단했으니까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뭐 그 당시에 그 배나 또 파도나 뭐 이런 뭐 그 날씨나 또 구조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보면 8시 49분경에 벌써 이 전도됐다고 보고서가 올라왔고 이렇게 됐는데 박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이 9시 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9시 반에 보고를 했는데 왜 10시를 발표했나. 이게 이제 다시 대통령을 뭐 하여튼 모함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김국철 시장님이나 또 장관님 뭐 그 청와대에서 안보 수석 맡으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그래서 두 분들까지 그렇게 기소돼 갖고 재판 받는 거였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된 8시 49분 뭐 50분 하고 배에다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물론 뭐 청와대에서 바로 보고된 게 아니고 뭐 그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촛불들이 하는 얘기가 박 대통령의 구조를 위한 제대로 그 수사를 박 대통령이 구조를 위한 제대로 조처를 안 취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취할 수가 있냐고요. 제발 억지 부릴 걸 좀 부리세요. 저는 그 조사를 방해했다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재판하고 이 업무를 구조를 잘못했다는 재판하고 지금 같은 날짜에 열려요. 지난번에 준비기일 때도 같이 열렸었고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서 월요일 날도 같이 열렸는데 월요일 날은 그 특조위는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열렸을 때 두 재판이 조사 방해하고 구조를 못했다는 재판은 같이 열렸었는데 준비기일로 같이 열렸었는데 특조위 방해했다는 거 이게 먼저 끝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른 구조를 잘못했다는 그 재판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촛불들이 좌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뭐 노란 옷 입고 왔어요. 그때 이제 걔네들 그 변호사 여자 변호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여자들 해갖고 그때도 한 5명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특조위 재판보다는 사실 뭐 조대한
그 마지막에 그 정무수석했던 조대한 그 변호사,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분이 있었고, 지난번 선거 때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출마를 하시려고 했던 이분도 있어서 저 여길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병기 국정원장, 예, 이병기 이쪽으로 보면 비서실장이었을 때 나왔네요. 현기환 청와대 조정수석, 여기는 안정범 경제수석 있고, 조윤선 장관은 아니네요. 네,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제가 잘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고, 물론 해수부 장관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은 그 특조위권으로 동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항소심을 이 중앙법원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특조위 방해했다고 또 이 재판이 걸렸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항소심 하고 있는 재판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거하고 병합이 될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해수부 장관이 두 군데 이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그 구조를 잘못했다는 그 재판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월요일날 재판에도 보니까 뭐 노란 옷 입고 나왔고, 제가 쭉 이렇게 세를 보니까 저 이제 우리 쪽에는 당연히 저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기자들이 한 7명 정도, 네, 기자들이 많이 왔네. 15명. 하여튼 제가 생각만 해도 15명이나 한든 플러스 1명 정도 돼 있을 것 같고, 하여튼 타자 치는 기자들이 15명 있었고, 쟤네들이 한 8명 내지 9명 됐었고, 제가 있었고, 뭐 저 외에는, 기자하고 저 외에는 전부 다 그쪽이죠. 예, 그래서 왔는데, 마침 지난번 때는 준비기일 때도 이 번호표를 줘갖고 제가 번호표를 줘갖고 하여튼 제가 받았었나 그래서 들어가 봤었고, 월요일 날은 번호표가 없었고 417호 대법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자리가 돼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뭐 다른 재판보다 여기를 들어가 봐서 박 대통령, 그 김기춘 실장님, 또 두 안보실장 재판하고 제가 또 한 비교도 좀 해봐야 되겠고,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박 대통령이 세월호 그 사건 가지고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시간별로 나타난 게 있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재판장에서 들었어도 검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뭐 이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하고 듣긴 듣지만,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정리하기는 참 조심스럽고 제가 정리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김기춘 시장님 변호인 한 분한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답은 드렸는데 잊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시장님 측에 그 변호인한테 여쭤봤더니, 김기춘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분한테 여쭤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세월호 그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 방에 들어가서 이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은, 뭐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가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잘못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제가 적었으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 시간대별하고 제가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장차 이 사건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16일 날 석방이 되셔야 되는데, 그때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또 개지를 할지 어쩔지를 참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가서 보고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11분이 그 구조를 잘못했다고 해서 재판받는 11분 중에 전부 다 이 내용은 잘못된 거다. 난 인정할 수 없다. 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분만 뭐 하여튼 이게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가족들 분명히 들으세요. 굉장히 죄송하다고 다들 말씀하셨고, 한 분만 마지막에 뭐 공소 내용 인정한다, 그 나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딱 한 분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을 보면서 여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참 좀 세월호 가족들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분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 안 하고 끝까지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재판은 제가 들어가서 보고 내년에 박 대통령의 그 마지막 재판까지 어떻게 될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